숨막히는 여름밤이었다. 서울 구도심의 낡고 허름한 골목길은 낮 동안 아스팔트와 건물벽에 켜켜이 쌓인 열기를 고스란히 품은 채 밤이 되자 뜨겁고 불쾌한 공기를 질식할 듯 뱉어냈다.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드리워져 음습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길 위로 김민준의 지친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졌다. 20 후반에 그는 이 도시의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부성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검은 피부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종종 불필요한 호기심과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의 시선을 불러일으키는 낙인이 되기도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고된 육체 노동은 그의 젊은 어깨를 만성적인 피로로 짓눌렀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작업복과 해진 작업화는 그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증명하는 듯했다. 홀어머니의 당뇨병 약값을 벌고 얼마 되지 않는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동이 트기 전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쇳가루 날리는 공사장과 아찔한 높이의 비계 위에서 위태로운 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하루의 고단함을 술 한 잔으로 달래고 집으로 향하던 익숙한 골목길 모퉁이를 돌자마자 섬광처럼 터지는 경광등 불빛과 함께 육중한 순찰차 한 대가 그의 앞을 마치 사냥감을 몰듯 위협적으로 가로막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춘 그의 눈앞에 순찰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 중 1명이 다가섰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최강호 경위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으로 보이는 제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구두는 그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그의 입가에는 권태롭고 냉소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길에서 마주친 더러운 해충을 경멸하듯 차갑고 오만했다. 어이, 거기 너 얼굴이 시커먼 게 여기서 뭘 하고 어슬렁거리는 거야? 외국놈인가? 이 시간에 이런 후미진 골목에서 배회하는 꼴을 보니 딱 범죄자 스타일인데? 안 그런가, 박순경? 최강호는 옆에 서 있던 젊은 박순경에게 동의를 구하듯 말하며 민준을 더욱 압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과 함께 이미 민준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짓는 듯한 알 수 없는 확신이 묻어났다. 민준은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시커먼 게라니, 외국놈이라니.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언사는 난생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의 입에서 그것도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답하려 했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끝이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최강호는 그의 행동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지하며 더욱 거칠고 위압적인 태도로 다가섰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박순경과 또 다른 김순경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위압적인 자세로 민준의 양옆을 에워싸며 퇴로를 차단했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가만히 있어.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신분증은 무슨, 딱 보니 수상한데 몸수색 좀 꼼꼼하게 해야겠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마약 사건도 많다던데 너도 혹시 그런 거 하는 놈 아니야? 최강호는 민준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그의 몸을 마치 소유물 다루듯 함부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불필요할 정도로 거칠고 집요했으며 명백히 모욕적이었다. 민준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분노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섣불리 저항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고 간신히 참아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 검문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민준의 작은 항의는 오히려 최강호의 가학적인 심리를 더욱 자극한 듯했다.
그는 민준의 뺨을 야구방망이 휘두르듯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했던 여름밤의 골목길 정적을 갈랐다. 민준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왜 이래? 이게 어디서 배운 것 없이 경찰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 놈 같은 것들은 일단 죽도록 족치고 봐야 겨우 사람 말을 알아들어. 변호사? 인권? 웃기지 마라, 새끼야. 내가 바로 법이고 내 놈의 인권은 내 손에 달렸어. 어디서 감히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최강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민준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수갑을 채웠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목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고통으로 흐릿해진 민준의 시야에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최강호가 자신의 작업복 왼쪽 주머니에 아주 작은 흰색 비닐봉투를 마치 마술사처럼 재빠르게 슬쩍 집어넣으려는 듯한 희미한 움직임. 그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골목길 한 구석 담벼락 위에 설치된 편의점 방범용 CCTV의 빨간 녹화 불빛과 맞은편 낡은 빌라 3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 장면을 어렴풋이나마 포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그럴 틈도 없이 야수 같은 폭력적인 경찰력 앞에 무력하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젊은 박순경과 김순경은 마치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처럼 그를 순찰차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구겨넣듯 거칠게 밀어넣었다. 쿵 하고 닫히는 차 문 소리는 민준에게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절망적으로 들렸다. 그의 삶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은 한여름밤의 후텁지근한 열기마저 모두 빼앗아가는 듯 싸늘했다. 민주는 좁고 어두컴컴한 공간에 짐짝처럼 내던져진 채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마치 독사의 혓바닥처럼 그의 온몸을 섬뜩하게 휘감았다. 그깟 피부색 때문에, 남루하고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끔찍한 수모와 폭력을 당해야 하는가. 홀로 계신 어머니는 지금쯤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이다. 당장 내일 드려야 할 약값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민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한참을 멍하니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는 문득 과거 아주 작은 법률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아무런 사심이나 대가 없이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인권 변호사 박지현의 따뜻했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민주는 학내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다가 우연히 경찰과 시위대 간의 격렬한 몸싸움에 휘말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될 뻔했었다. 그때 박지현 변호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정의의 여신처럼 호련히 나타나 그의 결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 주었고 민주는 다행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 그녀는 풀려나는 민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세상에는 아직 정의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었다.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민준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유치장 구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박지연 변호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그의 낡고 해진 수첩 깊숙한 곳, 어머니의 생신과 함께 가장 소중하게 적혀 있었다. 제발 그녀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아주기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박지연 변호사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초췌하고 멍든 얼굴의 민준을 마주했다. 그녀는 밤사이 민준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날카롭고 명석한 두뇌와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따뜻한 심장을 동시에 가진 변호사였다. 국내 최대 로펌에서 기업 자문과 M&A 분야에서 촉망받는 에이스 변호사로 승승장구했지만 거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고
힘없는 약자들이 희생되는 법의 이면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과감히 로펌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였다. 민준의 이야기를 차분하지만 진지하게 듣는 동안 박지연 변호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이글거렸다. 이것은 명백한 경찰의 직권남용이자 잔혹한 폭력이었고 약물 누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최강호라는 한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권력의 오만함과 뿌리 깊은 차별의식,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민준 씨, 정말 끔찍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군요.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셨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민준 씨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고 어쩌면 그 뒤에는 더 큰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박지연 변호사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에 민주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자신의 편이 되어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큰 위안과 함께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굳은 의지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사건 당시 한 시민이 촬영했던 휴대폰 영상 일부가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최강호가 민준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욕설과 함께 거칠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긴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다. 자극적인 편집과 함께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러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와 뉴스 채널로 퍼져나갔다. 경찰 과잉 진압 논란, 인종차별 경찰 만행 포착, 약물 누명 씌우는 비리 경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네티즌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동정하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영상만으로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다. 피해자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다는 식의 2차 가해성 댓글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몇몇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진실을 향한 싸움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박지연 변호사와 민준, 그리고 민준의 오랜 동네 친구이자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강일은 최강호의 부당함과 범죄 행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기 시작했다. 30 초반의 이강일은 민준과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그야말로 중마고우였다. 다소 다혈질적이고 거친 면도 있었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는 민준의 억울하고 참담한 사연을 전해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발벗고 나섰다. 그 개새끼들,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똑같이 갚아줄 거야. 민준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형이 어떻게든 그놈들 죄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증거 찾아줄게. 이강일은 자신의 낡은 카센터 한 구석에 있는 컴퓨터 앞에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는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상가와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관련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최강호의 약물 투입 시도 장면이나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영상이 있을까 싶어 안간 힘을 썼다. 또한 사건 현장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밤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경찰이 알아서 잘 처리하지 않겠느냐며 애써 외면하거나 입을 다물기 일쑤였다. 민준의 검은 피부와 허름한 작업복 차림, 그리고 그가 사는 가난한 동네는 그들에게 여전히 넘기 힘든 선입견의 벽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뭔가 잘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경찰이 저렇게까지 했겠지라는 차갑고 무책임한 시선은 민준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침묵과 방관은 때로는 최강호의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박지연 변호사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사건 당일 편의점 CCTV 영상의 원본 파일과 최강호 경위의 근무일지 그리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경찰 측은 예상대로 현재 수사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할 수 없다거나 해당 시간대 편의점 CCTV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안타깝게도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궁색하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진실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였다. 최강호는 자신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극도로 두려워하며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민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내부 감찰팀과 언론의 친분이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불법 체류자로 강력히 의심되는 외국인 남성을 정당한 공무집행 절차에 따라 검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폭력적으로 저항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간의 물리력이 사용되었을 뿐이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동시에 사이버레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과 익명의 댓글 부대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민준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과거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상습 범죄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마약 밀매 조직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인물이라는 식의 날조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조직적으로 퍼뜨리도록 사주했다. 민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과 저주, 인종차별적인 비난, 심지어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담긴 악플들로 도배되었다. 그의 집 주소와 홀어머니의 병원 및 연락처까지 인터넷에 무방비로 공개되면서 그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정체모를 협박 전화와 섬뜩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는 그와 그의 병든 어머니를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다. 2차 가해의 고통은 민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결국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준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전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절망적인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인간에 대한 환멸감에 휩싸였다. 최강호의 비열한 압박은 박지연 변호사에게도 끊임없이 향했다. 그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괜히 계란으로 바위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고 이쯤에서 적당히 합의하는 게 어떠냐. 김민준 그놈한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두둑한 보상금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 박 변호사님 수임료도 내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넉넉히 챙겨드리겠다며 능글맞은 미소와 함께 회유를 시도했다. 박지연 변호사가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 바닥 생리가 어떤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당신같이 정의감에 불타는 젊고 순진한 변호사 하나쯤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시키는 건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니까. 그리고 당신 가족들 생각은 안 하나? 김민준 그놈 때문에 당신 소중한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밤길 조심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뱀의 혓바닥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익명의 협박 편지와 죽은 쥐가 배달되기도 했고 그녀의 차량 타이어가 예리한 칼로 난자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지연 변호사는 인간적인 공포와 회의감을 느꼈지만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강호의 저열하고 비겁한 협박은 그녀의 투지와 정의감을 더욱 강하게 불태웠다. 그녀는 최강호의 과거 행적과 비리 의혹을 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그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경찰 내 승진 실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실형을 살게 만든 사건들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났다. 여러 차례 내부 감찰 대상에 오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기적처럼 사건을 무마시키고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손이 항상 그의 뒤에서 그를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듯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최강호의 배후에는 경찰 조직 내 고위 간부나 지역의 유력 정치인, 심지어는 검찰 내부의 부패 세력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최강호라는 한 명의 악당 경찰관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시스템과의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질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비쳐들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에서 최강호의 도를 넘는 만행과 독단적이고 아나무인격인 행동에 깊은 염증과 회의를 느끼던 한 젊은 순경이 익명으로 박지연 변호사에게 작은 우편 봉투 하나를 비밀리에 전달한 것이다. 그 젊은 순경은 과거 민준이 최강호에게 폭행당하던 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박순경이었다. 그는 그날 밤 이후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봉투 안에는 최강호의 과거 주요 비리 관련 내부 감찰 보고서의 일부와 이번 김민준 사건 당일 최강호가 박순경과 김순경에게 김민준 그놈 오늘 제대로 한번 손봐줘서 다시는 못 가불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건 잘 처리하고 라며 약물 누명을 씌울 것을 은밀히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 파일, 그리고 경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던 편의점 CCTV 영상의 원본 파일 일부를 비밀리에 복구한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 스틱이 들어있었다. 그 젊은 박순경은 더 이상 저의 양심을 속이고 불의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 작은 증거로나마 진실을 밝혀주시고 썩어빠진 경찰 조직을 정화하는 데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함께 남겼다. 비록 이 증거들만으로는 최강호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엔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임에는 틀림없었다. 박지연 변호사와 민주는 다시 한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싸울 용기를 얻었다. 민주는 계속되는 최강호 측의 집요한 압박과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루머, 그리고 깊어가는 어머니의 병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까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극심한 죄책감은 밤낮 없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하지만 박지연 변호사의 진심 어린 격려와 헌신적인 법률 지원, 그리고 친구 이강일의 변함없는 우정과 헌신적인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같은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가 이 땅에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정의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그를 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일으켜 세웠다. 변호사님, 그리고 강일아, 나 여기서 포기하면 나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만 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정의라는 것이 한 조각이라도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서라도 말이야. 민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강철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결의로 차 있었다. 그는 박지연 변호사와 이강일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과거 최강호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그의 비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피해자들과 내부 고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으고 그들이 혹시라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를 아주 작은 증거 조각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최강호의 보복이 두려워 문전박대하거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고
설령 어렵게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한다 해도 뚜렷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절박한 호소에 마침내 마음을 연 몇몇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피맺힌 증언들은 최강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 행각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하고 생생한 조각들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다. 한편 익명의 내부 제보와 피해자들의 연이은 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최강호는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더욱더 발악하며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편의점 원본 CCTV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폐기하거나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는 최초 영상 유포자를 어떻게든 찾아내어 회유하거나 협박, 심지어는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다시 한번 박지연 변호사의 사무실에 괴한들을 보내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파괴하고 그녀를 협박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민준의 집 주변에 밤낮으로 정체모를 검은색 차량들을 배회시키며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 중인 민준의 위중한 어머니를 찾아가 아들 일에 더 이상 쓸데없이 관여하거나 입을 놀렸다가는 당신 아들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당신 목숨이 먼저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강호는 이 모든 위태로운 상황을 단번에 뒤집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완벽하게 조성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그동안 내가 자네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모든 것을 깨끗이 사과하고 자네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거액의 합의금을 준비했으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검고 추악한 속셈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민준과 박지연 변호사 그리고 이강일은 이 위험천만한 함정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최강호의 추악한 실체와 그의 검은 속셈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다. 약속 당일 밤 민준은 최강호가 지정한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버려진 폐공장으로 홀로 향했다. 그의 허름한 작업복 안쪽에는 박지연 변호사가 어렵게 마련해준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와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폐공장 안은 수년간 방치된 듯 먼지와 각종 쓰레기 그리고 흉측한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하고 창백한 달빛만이 섬뜩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최강호는 미리 매복시켜둔 험악하고 잔인한 인상의 불량배 대여섯 명과 함께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어둠 속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얼굴에는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가 한가득 걸려 있었다. 왔나, 김민준. 이제야 좀 철이 들고 주제 파악이 된 모양이군. 진작 이렇게 순순히 기어나왔으면 서로 피곤할 일도 없었을 것을. 멍청한 새끼. 최강호가 경멸 어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의 손짓을 따라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불량배들이 일제히 날카로운 쇠 파이프와 강목을 휘두르며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그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약속된 신호와 함께 폐공장의 녹슨 철문을 박차고 이강일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민준을 도우려 했지만 그 역시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불량배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최강호는 이 모든 폭력적이고 잔인한 상황을 마치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귀빈처럼 아주 여유롭고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민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그의 얼굴에 경멸의 침을 뱉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내 놈이 감히 나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려다 대래 정당방위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주겠다. 여기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완벽한 밀실이다. 이 폐공장에서 내 놈의 더럽고 하찮은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 것 같나. 내 놈의 그 징그럽고 시커먼 피부만큼이나 내 놈의 남은 인생도 이제 곧 영원한 어둠 속으로 처참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힘없는 내 놈과 힘있는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최강호가 민준의 얼굴을 향해 마지막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공장의 낡고 육중한 철문이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리며 박지연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소수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기자들과 정의감 넘치는 시민 유튜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현장의 모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상황과 최강호의 악랄하고 추악한 협박은 조금의 편집도 없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남김없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극도로 당황한 최강호와 불량배들은 일순간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건 초기 현장을 촬영했던 익명의 시민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추가 영상을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시에 공개했다. 그 영상에는 최강호가 민준의 작업복 주머니에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흰색 비닐봉투를 재빠르게 집어넣으려는 듯한 장면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결정적으로 담겨 있었다. 또한 최강호가 민준을 폭행하기 직전에 내뱉었던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들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실시간 현장 중계와 충격적인 추가 영상 공개는 삽시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최강호의 명백한 범행 지시와 잔인한 협박이 담긴 민준의 소형 녹음 파일, 폐공장 함정 현장의 생생하고 충격적인 폭력 영상, 그리고 그의 약물 누명 조작 시도를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까지.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났다. 뒤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장에 들이닥친 다른 경찰들에게 최강호와 현장에 있던 모든 불량배들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최강호의 얼굴에서 그동안 항상 머금고 있던 오만하고 냉소적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에 남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극도의 당혹감과 처절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는 듯한 희미하고 낯선 공포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너희들 전부 다 내 손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듯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지만 그의 공허한 외침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일 뿐이었다. 사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연일 주요 뉴스와 신문에선 최강호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과 경찰 내부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숙이 만연해 있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 및 계층 차별 문제에 대한 날카롭고 심층적인 보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가 소집되어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경찰청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와 함께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했다. 최강호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를 비호하려던 경찰 내부의 일부 세력들도 빗발치는 국민적 공분과 명백하게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 앞에 더 이상 그를 감싸거나 비호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여전히 더디고 지난하며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최강호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그들은 어떻게든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를 빼내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민준과 박지연 변호사,
그리고 사건 관련 증인들은 또다시 최강호 측 변호인단의 집요하고 악의적인 인신 공격과 교묘한 여론 조작 시도, 그리고 정체 모를 세력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았다. 몇 달 후 길고 지루했으며 피말리는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최강호는 직권남용, 독직폭행,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대부분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극악무도한 죄질에 비해 예상보다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라며 분노하고 허탈해했지만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부패한 경찰 간부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힘없고 핍박받던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은 승리임에는 분명했다. 그를 비호하거나 그의 범죄에 연루되었던 경찰 내부의 다른 관련자들도 줄줄이 파면되거나 중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는 법정 방청석에서 최강호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담담하지만 착잡한 표정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며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 아래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결론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최강호는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의 추악한 만행은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어 경찰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과 계층에 따른 차별 문제, 그리고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민주는 다시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고된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채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아무리 작고 미약한 목소리일지라도 용기 있게 내겠다는 단단하고 확고한 의지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홀로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진심으로 믿고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박지연 변호사와 둘도 없는 친구 이강일이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었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그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었다. 박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로서 더욱 확고한 신념과 명성을 갖게 되었고 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고통받는 다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 활동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했다. 이강일은 여전히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의리 있고 속 깊은 친구로 남았고 그의 작은 카센터는 동네 사람들의 이런저런 고민과 애환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아주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들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함께 옮겨나갔다. 어느 화창하고 따사로운 주말 오후 민주는 동네 작은 공원 한편에 마련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야외 임시 교실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다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 아래 공원 가득 싱그럽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그 해맑은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민준의 얼굴에도 더없이 따뜻하고 잔잔한 행복의 미소가 저절로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와 말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부당함과 차별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심어주고 싶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독버섯처럼 존재했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균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낼 때 그 어둡고 절망적인 틈으로 언젠가는 눈부시게 밝은 희망의 빛 한 줄기가 기적처럼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함께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꿈꾸는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한 곳으로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강인한 희망의 불씨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과거처럼 더 이상 무겁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분명했고 그가 만들어갈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아주 조금은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일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강한 믿음과 기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약동하고 있었다.